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인사를 드립니다. 추석 특집 주식명가 1부 진행의 김예술입니다. 다들 연휴를 이제 잘 보내고 내일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또 정말 오랜만에 내일 또 국내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또 걱정과 기대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가 국내 시장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포인트를 봐야 하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 중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의 고민되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상담 신청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여러분의 고민 상담을 도와줄 두 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1부 시작합니다. 네, 추석 특집 주식명가 1부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방송에서 또 가장 인기가 많은 두 분을 제가 또 모셔왔습니다. MTW 김민재 위원 그리고 임광균 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추석 다들 잘 보내셨죠? 네. 추석 연휴에도 이렇게 또 감사하게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번 추석 연휴가 꽤나 길었습니다. 국내 시장 이제 일주일간의 휴장 기간이 있었거든요. 드디어 내일부터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 연휴 전까지도 사실 시장이 뭐 큰 반등이 나와주지는 않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10월이죠. 4분기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4분기에도 이런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계속 이어질지 오늘 그거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위원님, 네. 4분기 국내 시장 여전히 좀 이런 분위기일까요? 어떨까요? 네, 일단 연말까지는 계속 이런 분위기 이어질 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금리 정책이 변화하는 시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금리 정책이 변화할 때마다 증시 같은 경우가 항상 큰 변동성을 겪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명절 연휴가 차라리 좀 좋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게 또 FOMC나 특히나 9월 달에는 이 금리 정책이 변하는 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증시가 열렸었어도 뭐 지지부진하거나 거의 뭐 횡보하는 수준의 흐름이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차라리 FOMC 동안에는 잘 쉬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FOMC 이후부터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말까지 계속 같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 올해 하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이 8월달 지표가 좋았을 때는 증시가 급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했었고 9월달 같은 경우는 뭐 제조업 지표가 안 좋았다 또는 뭐 이런 고용 지표라든지 뭐 물가 지표를 확인하면서 다시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런 흐름 자체가 그냥 딱히 올릴 생각도 어차피 위로 없고 밑으로도 내릴 생각이 없다.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가 이제 9월 달은 어떨지 또 10월 달은 어떨지 그리고 11월 달도 어떨지 12월 달도 어떨지 그래서 경기 침체가 정말 이 연착륙인지 아니면 이 경착륙인지 확인하고자 할 거고요. 그 중간에 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3분기 미국의 실적 발표입니다. 물론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근데 뭐 시장의 기대치보다 못 미쳤다라는 뭐 이슈로 오히려 하락을 했었지만 사실상 이거는 제가 핑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이번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제조업 지표가 안 좋았다라고 해서 9월 초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핑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소비의 나라입니다. 뭐 예전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생산이었었고 미국이 소비였기 때문에 중국은 뭐 제조업 지표가 중요하고 사실상 굳이 따진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소비 지표라든지 생산 같은 이런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서비스업 지표가 그나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미국이 제조업 지표가 안 좋다고 하락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냥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내리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 때문에 앞으로도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그리고 또 중요한 모멘텀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 11월 5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의 그 정책과 함께 증시가 어느 정도 새로운 모멘텀을 잡게 되겠죠. 즉 3분기 실적 또는 새로운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 정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꾸준히 지표를 계속 확인하고자 할 거고 그리고 이번 FOMC에서 뭐 서프라이즈하게 0.5bp 이상으로 갑자기 크게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큰 변동성보다는 어느 정도 무난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지표는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밑으로 베팅을 하고 있어서 호재가 나왔을 때는 둔감하게 그리고 악재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악재에 민감한 증시, 즉 우리는 지금 언제든지 증시는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위원의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4분기에도 연말까지는 이런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질 것이고 악재에 대응을 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임광빈 위원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9월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국내 시장에 반등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4분기 시장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금리 나면 다 좋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다 이렇게 해결될 거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뭐든지 순서가 있어요. 금리라고 하는 부분 참 이렇게 어렵고 또 따분하고 지루한 내용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금리라는 단어 금융시장에서 한 번도 빼지 않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이죠. 부동산을 할 때도 금리, 비트코인을 할 때도 금리, 주식시장에도 금리. 다 방송 보면 금리에 뭐 유튜브 봐도 금리고 인터넷 봐도 금리고 다 금리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어떤 변화가 되는 지점에는요.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에는 기회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생기는 지점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당연히 수익 구간을 창출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오른다 떨어진다의 의미가 아니라 금리 정책에 변화가 생기죠. 이 금리 정책에 변화가 생긴다는 말은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해줘서 그런데 사실은 이 말입니다. 유동성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변화가 돼서 정말 실질적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변화가 되느냐 했었을 때 유동성의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순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달 기억나십니까? 화면 한번 볼게요. 자, 8월 달 코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8월 달에 엄청 급락했었죠. 제가 이전부터 지수 빠질 거라고 주식 비중 줄이시고 현금 계속 늘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 구간 때. 네.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이 빠졌죠. 자, 여러분들 이 구간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순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하잖아요. 주식을 하는 사람은 주식만 보는데 주식하는 사람은 똑똑하게 주식하려면 주식만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보셔야 돼요. 제가 보다도 이제 넓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서 가지실 수 있도록 지금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서서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을 때 가장 환호했던 시장이 있습니다.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왜냐? 실업률이 높아졌죠? 경기 침체다 하면서 무조건 이거는 금리나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급등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채권 금리가 미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3.6%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5.5%, 5.25에서 5.5%의 연방 은행의 이 기준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죠. 앞으로 파월이 또는 이제 FOMC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이 점도표상 250bp 정도를 2년 동안 인하할 것이다. 그러니까 2.5%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최대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지점이 3%에서 3% 초반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실업률이 8월 달에 올라가면서 이건 무조건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환경에 가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5%까지 수직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채권 시장이 먼저 움직였어요. 채권 시장이 먼저 움직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줬고요. 오늘 이제 넘어가는 시간 3시죠? 네, 내일 이제 새벽 3시입니다. 이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러면 시장이 어디냐? 외환 시장이라고 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달러 지수입니다. 자, 달러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달러 지수가 1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아주 유의미한 시장이 펼쳐질 건데 당장은 달러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지수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순서예요. 자, 8월 달엔 채권 시장이 움직였고요.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하면서 다시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러니까 달러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쯤 가면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투자 전략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채권 시장 움직였죠? 유동성이 공급되는 방향입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게 유동성이 공급됩니다. 자, 달러가 떨어지게 되면 또 유동성이 공급됩니다. 근데 유동성에 우리가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체감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채권 시장도 수익률이 빠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달러가 하락하면서 증시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환경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연말 시장은 매우 좋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이끌어왔었던 건 반도체 쪽이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세요. 또 주말 사이에 미국 쪽에서 또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이 반도체 쪽에 자꾸 좀 안 좋은 리포트를 또 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BNP 파라마에서 앞에서 이 반도체 쪽에 대한 목표가 하향 얘기를 했고요. 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와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목표가를 하향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실제로 반도체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공급 과잉을 추정하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좀 너무 과한 평가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시장의 돈이 시장의 주도주가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고금리의 환경이었죠. 그리고 강달러의 환경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잡히면서 달러가 강세를 볼 만한 환경 속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환시장에 또 채권시장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업적인 환경과 주식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에 따른 사업 환경이 변화가 되면 주도주도 변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변하는 부분을 따라가시는 게 저는 앞으로 주식시장에서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었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주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강빈 위원의 의견도 듣고 왔습니다. 이제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금리 인하가 또 무조건적인 답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제 유동성이 축소될 수도 공급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달러 지수다라는 힌트까지도 주셨습니다. 두 분의 4분기 시장 전망을 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일 국내 시장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봐야 하는 업종과 섹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미 증시에서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반도체 대형주들이 조금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국내는 또 한 번 이제 디커플링이 보여질지 먼저 김민재 위원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추석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섹터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계속 강조드리는 이 우량주보다는 테마주를 보셔야 된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이러한 흐름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추석 연휴를 지금 지나고 있고 FOMC도 결국은 지나가고 있는데 뭐든지 다 어차피 지나가는 이슈, 미국 대선도 결국 지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지나가는 시기 동안에 확인하는 과정의 구간에 있습니다. 증시가 계속 우상향할 수도 없고 하락할 수도 없는 것처럼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국면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 바로 그러한 확인을 위한 횡보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우리가 좀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락폭과 상승폭, 즉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잡아놓은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하락이 나왔을 때는 하락이 좀 굉장히 크게 느낄 수밖에 없어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만큼 증시는 확인을 하고자 한다라는 점, 그래서 이러한 외부 변수와 아예 별개인 테마주를 계속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뭐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뭐 재건부터 해서 뭐 비만 치료제, 딥페이크 뭐 워낙 많았었죠. 뭐 진단 키트도 있었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워낙 많았었는데 전부 다 뉴스가 있었던 쪽이 올라갔었고 우량주, 특히나 뭐 반도체는 뭐 미국 반도체가 뭐 반등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테마주를 꼭 보셔야 되는데 테마주 중에서도 뭐 아무거나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금방 꺼지는 테마가 아니라 계속 재료가 노출될 수 있는 지속성을 갖는 테마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계속 대왕고래 쪽 또는 영일만 테마주를 강조를 드리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집중도를 더욱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올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증시는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FOMC에 대한 뭐 결과치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어차피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에 따라서 이 금리를 이 속도가 달라질 겁니다.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분명히 달라질 거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죠. 여기다가 플러스로 보게 됐을 때 중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우리 연휴 동안에도 약간의 좀 이슈가 있었지만 중동도 사실상 지금 뭐 크게 해결되고 있는 분위기는 없습니다. 여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다시 뭐 운하가 막히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물가라든지 유가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지정학적 리스크 뭐 FOMC 또는 이런 경기 지표에서 벗어나는 종목을 필요하다. 즉 이러한 외부 이슈에서 전혀 상관없는 테마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테마가 영일만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 주식 누가 수익률 1등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명확하게 딱 한쪽밖에 없습니다. 바로 저 PBR,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매수한 이 투자라면 수익률 올해 1등입니다. 이유는 SK하이닉스와 또는 이 저 PBR 종목들이 1월 달에 시작해서 모두 80% 또는 90%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코스피가 그래서 코스닥보다 견조했었던 건데 지금 SK하이닉스는 1월 달 시작점에서 보게 될 때 수익률이 한 15%밖에 이제 나오지 않고요. 다 빠지고 내려갔죠. 근데 저 PBR 종목들은 지금 여전히 수익률이 80%, 90% 됩니다. 내가 1월 달에 정부 프로그램 믿고, 즉 정책 믿고 저 PBR 종목들 매수 유지한 상태로 계속 가져갔다면 지금 계좌 수익률이 80%, 90%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모멘텀도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반도체는 팔아도, 즉 경기 침체가 오게 됐을 때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팔다라고 하더라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즉 한국에서는 어쨌든 연말까지도 이 개정안을 계속 발표한다라는 즉 뉴스가 테마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 PBR 종목들은 SK하이닉스는 팔아도 팔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도 영일만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영일만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가 오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든 그 밖에 다른 이슈가 있어도 어차피 한국에서 시추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테마가 개별성을 갖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구간, 즉 하반기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확실성을 가진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계속 수급을 꾸준히 받쳐줄 수가 있고 혹시라도 증시 때문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도 다시 반등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관점에 가장 부합하는 게 영일만 테마주고 지금 영일만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늦게 태어난 생성된 테마들보다도 훨씬 더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보통 지금 올라갔었던 테마들은 다 급등했다가 뉴스가 안 나오면서 급락하고 있지만 영일만 테마주는 모두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 9월 달에 전략회의도 예정되어 있고 이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점점 가까워질수록 즉 연말 시추가 가까워질수록 뉴스는 더 많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는 이 저 PBR 종목을 내가 수익을 놓쳤다라고 했을 때는 영일만을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내 시장 이제 3분기에도 뉴스가 있었던 쪽, 이제 테마 쪽의 시장이 반응을 했었죠. 이제 대왕고래 쪽 여전히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시장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이런 뉴스와 테마를 확인하려 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임광빈 위원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위원님, 일주일 만에 이제 국내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추석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테마나 업종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대선 전까지 네. 끊어서 보고 대선 이후를 네. 또 새롭게 봐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딱 대선 전까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 그리고 중순 정도까지 되는 이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의 변화가 되는 시점은 11월 FOMC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월 FOMC는 미 대선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되고 이틀 뒤에 열리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새로운 경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우리나라는 남아있죠. 올해는 우리나라는요, 미국 시장과 지금까지 커플링 됐던 적이 2월달, 3월달의 상승장 말고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미국이 올라도 우리나라는 박스권이었고 미증시가 하락할 때 저점을 깨고 추세를 이탈하면서 역별로 전환이 됐죠. 이러는 가운데서 가장 큰 재료가 뭔가요? 네, 미대선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제 좋아하는 게 대선이에요, 대선. 대선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 대선은 4년, 우리나라는 이제 5년.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손바닥 뒤집듯이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언제나 대선이 열렸을 때 대선에 포커스를 두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대선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선 있죠. 이 미대선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정책입니다. 근데 이 정책 중에서도 가장 큰 정책이 뭘까요? 에너지 정책이죠. 에너지 돈이 제일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 그리고 이전에 바이든과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줬던 게 에너지 정책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에너지 정책주가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자, ABC 토론. 얼마 전에 이제 토론 끝났죠? 토론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여론에서 또는 이제 언론에서 해리스의 이제 승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해리스와 관련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이 지지율이 꼭 해리스를 당선시킬 것이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과거에 2016년도에 그랬었죠. 2016년도에도 힐러리와 트럼프를 했었을 때 대선 전까지만 해도 계속 힐러리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었으나 실제로는 트럼프가 됐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잘 보세요. 지금까지 정책주 중에 테마주 중에 단 한 번도 에너지 주식 움직이지 않았어요. 특히나 해리스 정책 주식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어쨌든 누군가 된다면 4년간 그와 관련된 정책이 아주 크게 성장하게 될 텐데 이 두 후보의 정책을 비교를 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극단적이에요. 너무나도 양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안 움직였기 때문에. 자, 저는 오늘 금리 인하폭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0.5% 정도, 그러니까 50bp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가장 크게 떠오를 수 있는 건 재생에너지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관련해서 태양광 종목들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된다고 한다면 태양광은 앞으로 4년간 어둠의 터널을 걷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해리스가 된다고 한다면 태양광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냥 이 기대감 자체로도 지금은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부터요. 추석 이후부터 미 대선 전까지는 태양광 종목들 한 달 정도 여러분들 바라보시는 게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얼마 전에 이제 ABC 토론이 일어나고 나서 시장에서 가장 크게 또 돈이 들어왔던 곳이 태양광 쪽이 되겠습니다. 대명에너지도 있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또는 하나솔루션 또는 SDN 같은 주식 또는 OCI 홀딩스와 같은 주식들도 있는데 이 중에서 종목들을 좀 바라보실 때는 선별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3천억 미만의 소형주 위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는 주식이 무겁기 때문에 테마성을 띠기는 조금 어렵죠. 자, SDN 그리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또는 대명에너지 또 하나솔루션 중에서도 하나솔루션보다는 하나솔루션 우선주와 같은 종목들 이 종목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풍력 기업들 중에서 바라보실 만한 게 CS 윈드가 있죠. CS 윈드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벌써부터 지금 또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됐었을 때는 이익 마진이 더 좋아질 거예요. CS윈드의 CS윈드 사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의 기준이 있는데 연간 영업이익률 15% 이상 정도가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 기조라고 한다면 CS윈드는 올해는 한 20% 마진율을 얻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CS윈드가 이러한 마진율을 얻게 됐었을 때 또 수혜를 볼 만한 게 자회사 CS 베어링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CS 베어링은 CS윈드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이 몸집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소형주라는 거예요. 자, CS 베어링 지금 차트가 나가고 있지만 바닥에서 쌍바닥을 그렸죠. 그래서 이런 소형주 위주의 태양광 종목들을 바라보시는 관점 말씀드리겠고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또 공개 방송하니까 그때보다 더 디테일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 대선 전과 후로 주식시장도 많이 이제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은 미 대선 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정책 수혜주, 태양광 에너지 쪽 좀 짚고 왔고요. 이제 연휴 이후 일주일 만에 국내 시장이 바로 내일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쪽을 집중해야 하는지 얘기를 좀 나누는 사이에 이제 고민 상담 많이 또 들어오고 있네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뤄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참여하는 방법 안내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내내 고민되는 네 종목 때문에 정말 고민 많으셨던 분들 저희가 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준비된 시간이 짧으니만큼 저희가 또 많은 분들을 다뤄드리기 위해서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현대차요. 현대차요. 오늘 비중과 또 매수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24만 원에 100%요. 네, 현대차 매수가는 24만 원, 비중은 100%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연휴 전에 또 주가가 약간 올라와서 또 참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김민재 위원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시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뭐 비중을 여기에 다 태우셨는데 예.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현대차만 계속 해가지고요. 딱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원래 현대차만 매매했었는데 여기서 수익을 좀 잘 보시다 보니까 현대차로 매수하신 거예요. 예, 예. 일단 지금 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마 현대차를 계속 매매하셨다고 하면 뭐 사실상 손실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수익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다라고 사실 좀 보고 있고요. 당장에 좀 이제 FOMC라든지 이런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대형주에 대한 좀 궁금증이나 불안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현대차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드리면 일단은 하단으로 보게 때 21만 원대에서는 깨지지 않는 가격대가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매수가가 24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큰 낙폭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했을 때는 이 손실에 대한 걱정, 안전 마진은 확보가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올라갔을 때에도 크게 기대할 만한 수익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종목의 지금 박스권 자리를 잡아드리면 21만 7천 원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22만 원대가 박스권 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25만 7천 원 그냥 26만 원대가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1월달, 2월달 시작 전부터 이 구간대에서 2월달, 3월달, 4월달, 약 5월달까지 한 4개월 동안의 행보가 거쳐졌었고 2달 정도 잠깐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현대차가 이걸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첫 번째,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 자체는 자동차 업종의 호재입니다. 금리 인하하게 되면 값싼 이자로 자동차를 쉽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는 분명히 업종 자체는 호재가 되지만 반대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할지라도 차량에 대한 바꾸는 수요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변동성을 보이기보다는 박스권 딱 잡아놓고 이 가격대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정도를 파악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계속 이 종목으로 내가 매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24만 원도 나쁜 가격은 아니지만 최대한 22만 원대에서 초반대에서 잡아내시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는 26만 원대에서 털어내시면 이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박스권 매매만 하셔도 비중을 뭐 100% 채운다고 하셨을 때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박스권 밑에였던 22만 원대에서 잡으시고 목표가 26만 원 대응하시면서 계속 여기서 매매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중소형주 아무거나 들어가시는 분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표가 26만 원 잡으시고 손절가는 22만 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은 대형주 현대차였습니다. 김민재 위원과 전략 세웠는데요. 걱정이 큰 종목은 아니지만 비중이 100%이니만큼 이 종목으로 계속 가실 거라면 이제 목표가 26만 원을 잡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한미약품 30만 원에 20%입니다. 네, 한미약품이고요. 매수가는 30만 원, 비중은 20% 남겨주셨네요. 현재 수익권에 있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임광균 위원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미약품 사셨네요? 저 이거 오래 들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얼마나 한 들고 3년, 계셨어요? 한 3년, 3, 4년. 3년. 이게 배당 받고 그냥 회사가 좀 이슈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못 가가지고 요즘에 이제 조금 자리가 잡는 것 같은데. 주식을 그래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뭐 다른 거 하기는 제약보여 좀 그렇고 그래 합리화금 약간 믿음이 가서요. 실적도 나오고 해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접근이라고 봐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제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이제 그래도 좀 연륜이 있으신 분 같으신데 재미있는 네.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네. 재미있는 얘기 한마디 들려드릴까요? 네네. 암호화폐 아시죠? 암호화폐 하는 사람한테 최고의 자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비트코인이라고 답했어요. 부동산 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강남에 건물주한테 최고의 자산이 뭡니까? 그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부동산이라고 답을 해요. 그리고 미국 주식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최고의 자산이 뭡니까? 하니까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네. 한국 사람한테 최고의 자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건강이라 했어요. 건강. 한국 네. 주식하는 사람은 건강이 최고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렇죠.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맨날 주식 맞습니다.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람들이 주식장 다 떠나고 있어요, 요즘에. 20대, 30대들이 주식 안 한대요. 투자 안 한대요. 할 때마다 다 손실 나니까. 근데 네. 시청자님 보시니까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훌륭하신 방법과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미약품을 이제 매수를 하시고 나서 3년간 주식이 못 갔죠? 자, 화면을 한번 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지만, 저는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옮겨가셨다면, 다른 거 막 올라가는 거 따라가셨다면, 오히려 손실 나셨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러셨습니다. 자,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비만약 치료제 요즘에 잘 나가잖아요. 제가 네네. 이 부분을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선생님, 혹시 키트루다라고 아세요? 키트루다? 네네네. 키트루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된 면역 항암제입니다. 머크에서 지금 이제 개발했고 올해 상반기 하고 2개월 더 팔았는데 33조 원이 팔렸어요. 근데 네. 두 번째로 키트루다 다음에 많이 팔린 의약품이 뭔지 아시나요? 오젬픽이라고 있습니다. 네. 비만약. 네. 목소리 작아질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거 아니, 말씀드리는 아니. 거예요. 네네, 한미약품과 굉장히 좀 한미약품 잘 사셨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셔야 되는 게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약이 오젬픽입니다. 원래 이제 오젬픽이 GLP-1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죠. 근데 이 당뇨병이 지금 비만약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22조 원이 팔렸습니다.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하반기는 역시나 시장에는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비만약이 될 것이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근손실 걱정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비만 신약을 11월 달에 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과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 DXVX라고 하는 종목인데 한미약품 계열의 한미사이언스 계열의 그룹이죠. 지금 한미약품도 그렇고 뭐 유한양행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천당제약도 그렇고 비만약을 개발하고 있고 연구하는 신약 개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높았던 구간을 이제 지나서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지점이 왔어요. 이 구간을 돌파를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한미약품 한 3년 정도 지금 보유하고 계셨으니까 굉장히 좀 높은 수익률을 원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11월 달까지 40만 원 넘어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40만 원 넘어가면 빼더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40만 원 넘으면 일단 40만 원, 11월 달까지 40만 원 넘어가면 팔 필요가 없어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또 임강민 위원과 함께 대응 방법 세워봤습니다. 이제는 또 제약바이오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한미약품 다뤄봤고요. 40만 원이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저희에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다시 한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문자 상담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대한항공이네요. 매수가는 22,400원이고요. 비중은 조금 높습니다. 80% 남겨주셨네요. 대한항공 지금 비중은 꽤 큰데 연휴 전에 이제 종가가 또 매수가랑 같은 금액이거든요. 김민재 위원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항공주 어떤가요, 위원님? 일단 마찬가지 박스권 매매가 사실상 최선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성장성이라든지 또는 차트가 우상향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박스권 매매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가가 사실상 지금 현재과 같은 수준인데 이 구간대에서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뭐 비중도 80%까지 채울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올라갔을 땐 좀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차트를 딱 길게 놓고 보았을 때 2023년부터 2024년 이제 약 2년 동안의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 주가가 크게 상승도 하지 않지만 크게 하락도 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럴듯한 모멘텀 또는 성장성이라는 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또 주가를 내리기에는 기업의 적정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더 빼기 힘든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종목의 비중을 저는 가급적이면 좀 줄여내셔서 내가 이 종목을 정말 욕심이 난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박스권 정도의 수익 구간밖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 비중 20%만 잡고 나머지는 매도하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가는 일단 22,000원대를 놓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씩 저항받고 크게 빠지는 자리인 만큼 22,000원 손절가 잡아놓으시고요. 목표가는 최대 목표가는 24,700원이지만 이 구간 자체도 크게 올라선 적이 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23,000원 초반대 지금 사실상 거의 뭐 수익 구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만큼 차라리 이 종목은 뭐 20% 정도의 비중으로만 22,000원과 23,000원, 4,000원 사이에서 그냥 약간씩 수익 보고 나오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좀 적극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옮겨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이었습니다. 무난한 박스권 매매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크게 욕심을 내기는 보다는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올라갈 때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수익까지 잘 연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은 삐아입니다. 매수가는 19,750원이고요. 비중은 65% 남겨주셨습니다. 여러 번 분할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화장품 줍니다. 임광빈 위원님, K뷰티 이제 좀 돌아올 때 되지 않았나요? 그런 관점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삐아 같은 주식들이 물리게 됐었을 때 고민이 엄청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뉴스가 좋은 쪽이 계속 나오고 또 시장에서도 화장품에 대해서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직접 이제 올리브 영이나 다이소나 같은 데 가보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저도 워낙 화장품 좋아하기 때문에 트렌드도 알고 또 어떤 쪽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시장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파악도 되어 있죠. 자, 근데 잘 보세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삐아가 스펙 합병을 했었죠. 기준 가격은 19,070원입니다. 제가 그 가격을 이렇게 라인으로 잡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스펙 합병을 했기 때문에 1개월, 3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있었습니다. 6개월짜리 보호예수도 있는데 보호예수 6개월짜리는 워낙 물량이 작고 1개월, 3개월까지는 보호예수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후에 3년 뒤에 최대 주주 보호예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오버행에 대한 이슈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 기준가 대비 많이 빠졌어요. 19,750원에 65% 비중을 가지고 상담을 주셨는데 13,730원에 와 있죠. 어떻게 바라보시면 되냐면 화장품을 다 떠나서 자, 이 종목이 꺾였던 지점을 보시면 이 구간대입니다. 어느 지점이죠?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에요. 근데 소형주를 가지고 간다?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자분께서 이 삐아라는 종목을 19,750원에 사신 분들 또는 그 이상에서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삐아를 잘못 샀다라기보다는 시장을 잘못 보셨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너무 저는 아쉬워요. 사실 지수가 빠지기 전에 진작 정리가 돼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이제 테마가 엮이는 소형주들이 그렇습니다. 야, 어떻게 될 것이냐? 지수가 올라갈 때까지 움직임이 거의 어려울 거예요. 저는 일단 이 종목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전저점 11,400원이죠. 깨지면 더 빠집니다. 11,400원 깨지면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K뷰티 화장품주였습니다. 삐아 살펴봤고요. 임광빈 위원과 함께 추가 전략 세워봤습니다.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드시겠지만요. 이 종목 외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잘 챙기셔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더 중요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하는 종목을 우리가 알아봐야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 시장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고 또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야 하는지 두 분에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민재 위원의 종목부터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내일 이제 일주일 만에 시장이 열리거든요. 어떤 종목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테마성에서 당연히 고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걱정하시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흥구석유 한번 다시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증시는 확인을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확인한다라는 뜻 자체가 경기 침체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지표를 10월달, 11월, 12월달까지 즉 하반기 동안 계속 확인하고자 될 거기 때문에 증시를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기에 대한 부분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원자재에서는 구리와 유가입니다. 근데 유가 같은 경우가 지금 경기 침체가 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즉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WTI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밑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차트 보면서 잠깐 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I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68달러 수준에 있고요. 제가 이제 WTI 같은 경우 68달러 수준까지 오게 되면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대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방 경직석을 받을 자리, 즉 유가가 뜰만한 이슈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도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 선물에 베팅하는 금액이 사실상 선물 시장에서 가장 큰 운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선물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 크루드 오일에 베팅하는 이 선물 투자들이 경기 침체가 오지도 않았는데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유가 하락에 베팅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WTI가 지금 제일 최하단에 와 있다. 그리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일 최하단에 와 있다는 점 자체가 지금 밑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다 추가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볼 수 있는 0일만에 대한 모멘텀, 즉 0일만 앞바다에 지금 기름과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자체적으로도 외부적인 이슈가 아니었을 때에도 개별적인 국내 단독 테마로도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여기다 9월달 전략회의도 있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 12월 시추 전까지 뉴스가 가장 활발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유가 관련 종목 중에서도 흥구석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잡아드리면 일단 17,000원, 지난번 선에도 지금 보시게 됐을 때 위에서 두드리게 맞았던 자리,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됐을 때에도 장중에 급등했을 때 윗골을 달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목표가 17,000원 잡으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하단으로는 충분히 많이 내려서 11,000원대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김민재 위원의 종목 흥구석유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좀 테마로 움직이면서 그 중에서도 0일만 테마로 강하게 움직이는 흥구석유 꼽아주셨습니다. 추석 이후에도 이 종목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임광빈 위원의 종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미 대선 전에 우리는 그 수혜주, 그 중에서도 태양광 쪽을 좀 집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오늘 이제 FOMC가 발표가 되고 나서 환율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달러가 이제 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요. 달러가 이제 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을 때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이 크게 떠오를 수 있고 태양광 종목들 중에서도 대명에너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필 종목들 많은데 하필 왜 대명에너지냐.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괜찮고요. 하나솔루션 우선주도 괜찮습니다. SDN도 괜찮은데요. 제가 이 시간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대명에너지입니다. 자, 대명에너지의 포인트는 뭘까요? 네, 태양광 쪽, 풍력 쪽에 건설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이 종목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영업이익이 지속적인 흑자를 내는 굉장히 실력가이다.
네,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종목의 현재 시가총액이 2,350억대인데 매력적인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요, 75%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이 될 수 있을 만한 물량이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5% 정도 돌아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0억에 15%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수준 아닙니까? 자, 화면 보세요. 얼마 전에 다시 한 번 더 해리스가 토론을 참 잘했다라는 이런 평 속에서 거래가 터지게 되죠. 아주 오랜만에 이 주식이 올라오는데요. 이 주식의 공모 가격이 딱 이 정도 수준입니다. 15,000원 이 정도 가격대 이제 겨우 올라왔죠. 10월 달까지는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시장에는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었던 에너지 정책주 중에서 해리스 관련된 주식이 움직일 수 있겠고요. 탑픽으로 대명에너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이전에 이 앞에 5월 달의 고점인 21,000원을 살짝 넘기는 자리 21,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은 1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광빈 위원의 종목까지 듣고 왔습니다. 또 흥구석유와 대명에너지 오늘 두 분이 짚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이 종목 정리 화면을 통해서 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특집 주식명가 일부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서 또 아쉬우시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무료 공개 방송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여기서 다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김민재 위원이 어떤 내용 담아주셨는지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내용 담아주시나요? 네, 저는 이런 주제로 잡았습니다. 하락장, 테마주가 남보란 듯이 더 크게 간다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뭐 이미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4월달 하락하는 조정폭을 보면서 반도체 이제 팔아야 된다. 지금 방송에서 모두가 뭐 미국 반도체가 괜찮으니까 한국 반도체도 반등할 거다라고 했었을 때에도 지금 이거 스마트머니 도망가는 거다. 조정받는 폭 자체가 건강한 조정이 아니라 이미 도망가는 거기 때문에 5월달부터 반도체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잘 파신 분들은 지금 손실폭이 굉장히 남들보다 훨씬 더 적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하락장 또는 조정장이 굉장히 크게 오는 시점에서는 테마주를 공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테마주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도 테마주에서도 즉 반도체를 기껏 손절 쳤는데 테마주에서 또 물리시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재료가 소멸되지 않는 테마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왜 지금 테마주를 계속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테마주가 지금 실제적으로 계속 언제까지 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임광빈 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떤 내용 담아주셨나요? 방송 시간이 항상 짧아서 좀 아쉬워요. 네. 네, 앞서서 제가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시장의 변화. 이 변화 속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채권 시장, 외환 시장, 이제 주시장의 순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 그리고 왜 신재생 에너지를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10월 전에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기 전에 어떤 전략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방송 끝나고 모든 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재 그리고 임광빈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 주식명가는요, 잠시 후 2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 연휴에 공략해야 하는, 연휴 이후에 공략해야 하는 종목과 섹터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시간 다시 한번 준비돼 있으니까요. 잠시 후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